저한테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걸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면 아, 네, 그래요? 뭐 이게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거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상향인 자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총보수가 낮은 ETF를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야, 그게 일단 절반은 이기고 가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에서 네.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네. 이렇게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제가 이 방송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ETF 이 한 편으로 끝낸다. 네, 제가 궁금했던 거 여쭤보는데 뭐 술술 답이 다 나오시니까 네. 너무 저도 오늘 많이 배우게 과찬이십니다. 됐는데요. 네. 저희가 아침 회의 때마다 네. 전일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네네네. 외국인 매매 동향, 기관 네. 매매 동향을 항상 체크하거든요. 네네네. 네, 특히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온 날은 아무래도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한 거니까 그쵸. 네. 그런 날은 오히려 기관이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는지 네.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하는데 네. 지금 ETF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에서 40~50%를 네, 네.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기관 순매수 동향의 탑 10 종목을 보면 네. 항상 ETF가 한 세네 종목 네,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항상 있죠. 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하고는 좀 반대로 네. 개인분들이 많이 살 때는 또 기관에서 ETF를 또 매도를 많이 하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IRP 계좌에 ETF를 매수하려고 보면 어떤 경우에는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ETF. 네, 그런 ETF도 많이 있죠. 그때 LP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죠. 리퀴드 프로바이더. 유동성 유동성 공급자. 공급자. 네. 그거는 증권사가 하는 거죠. 네, 보통 다 증권사가 합니다. 네. 네. 그 LP 증권사가 호가를 위에다가 뭐 만주 이렇게 걸어놔주고 네. 또 밑에도 만주 매수 네. 걸어놔주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유동성을 확보시키려고 네, 공급하려고 네, 하는 거. 네. 그러면 개인이 사면 그 LP가 팔게 되니까 네. 기관 매도로 잡히나요? 네.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는 매수한 걸로 잡히죠. 그렇게 이제 거래 안 되는 ETF는 네. LP들이 제공해 놓은 그 호가에다가 이래 매매를 하는데 네. 하나 궁금한 게 새로운 ETF 출시할 때 네, 네, 네. 개인 투자가는 일단 아무도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ETF의 그날 하루에 개인 투자자가 뭐 1,000억을 샀어요. 네. 너무 인기가 좋아서. 네. 그럴 때 1,000억이 몰리면 그 1,000억이 들어온 자금으로 네. 그 ETF 운용사가 어떻게 하나요? 주식을 다시- 사야죠. 2차전지 ETF면 2차전지 주식을 사는 거죠. 야, 실제로 사면 개인분들은 펀드를 샀지만 이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 운용사가 그 주식을 개인 대신 대행해서 사주는 격이네요. 대행해서 사주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개인들이 이 개별 주식을 산 걸로는 안 잡히는데 전혀 안 잡히죠. 기관 매수로 잡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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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ETF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당연히 개별 주식을 하시다가 네. ETF라는 것도 있네. 그래서 이제 ETF도 이제 나도 매매를 해봐야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제 저희가 수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 기관, 외국인 네. 수급들을 보시는 거를 ETF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특정 주식이다, 뭐 에코프로다. 네. 근데 갑자기 기관이 막 매도가 나와요. 네. 기관이 매도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 분위기 싸늘하시죠. 네. 이거 왜 그러지? 기관들이 왜 이걸 팔지? 이거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거를 똑같이 ETF에 적용하셔가지고 ETF도 하루가 딱 마감이 되면 그 네. 날짜에 A라는 ETF가 네. 기관들이 많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샀는지 혹은 네. 뭐 거꾸로 했는지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즘 뭐 종목 토론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종목에 이제 같이 투자하셨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막 댓글을 남기시는데 어떤 ETF를 보면 이거 봐라. 이 ETF는 기관들이 다 매도를 하고 개인들만 엄청 물량을 다 받아갔네. 네. 네, 기관 놈들. 네, 네. 저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에 상장된 ETF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수급의 주체가 개인 투자자 아니면 기관이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둘 다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하루 기관이 파지면 개인은 사야 되는 거고 개인이 파시면 기관은 사야 되는 거여서 항상 거꾸로다 보니까 뭐 기관이 파시는 날은 기관이 팔아서 기분이 좀 나쁘시고 네. 뭐 개인들이 팔고 기관이 사는 날은 어이구 개인들이 물량을 다 뺏겼네. 이 좋은 거니까 기관들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ETF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를 많이 수요하시면 투자하고 싶어 하시면 그 ETF를 공급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LP라고 하는. 예. 그래서
막 저도 사자가 몰리면 거기다 대고 기관은 ETF를 팔아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급이 생기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ETF 뭐 그날 투자자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어이구 기관들이 계속 파네 이러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ETF가. 아. 기관이 패색이 짙다고 생각해서 물건을 던지는 게 아니라 ETF를 팔아주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반대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2차전지, 계속 2차전지 얘기하네요. 2차전지에 대해서 조금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2차전지 ETF를 팔고 있으면 기관들은 어차피 그거를 사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운용사랑 그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는 네. 전혀 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죠? 또 포지션이라고 하죠. 뭐 이제 수익에 영향을 안 미치게 다 이렇게 조치를 해놓기 때문에 네. 그게 많이 팔리거나 뭐 반대의 경우라도 뭐 수익이 나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거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ETF를 출시를 할 때 네. 제일 고려를 하시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ETF를 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운용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AUM이라고 하는 그 네. 스탁구가 늘어나야 좋은 거니까. 그럼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ETF를 출시한다라고 하면 많은 고민을 하셨으니까 네.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전망이 좋은 걸 출시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ETF가 당연히 오를 만한 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만한 자산으로 ETF를 만들어야 투자자분들도 아까 해피해서 나가셨다 다시 또 찾아줄 수 있는 거지만 ETF 자체 규모도 커집니다. 거기 안에 주식들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투자자와 ETF 운용사의 라인이 이제 한 라인으로 맞춰지는 거죠. 네. 같이 수익이 나줘야지 저희도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상품을 보통 설계를 하죠. 그리고 ETF도 아까 IRP 계좌에 저도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그때는 사실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가기보다는 네. 약간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1년 동안에 이런 ETF를 사놓으면 수익이 그래도 한 30% 이상 나겠다 네. 싶을 때 들어가는데 아까 그 ETF 요즘 거래가 많은 게 네. 투자 목적보다도 이 트레이딩 목적으로 맞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선물도 그렇고 사실 이 시장에는 네. 그 트레이딩하는 스페큘레이터라고 하는 투기적 거래자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ETF 가지고도 그렇게 투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보다도 많은가요? 너무 많으시고요.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ETF 시장은 전체 규모가 100조 정도 되는데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뭐 2,000조라고 그냥 얘기를 해봐. 네. 20배 정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래량은 똑같단 말입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100조 되는 자산이 계속 몇 바퀴를 돌고 있는 거고 하루에도 네. 여기는 2,000조 되는 자산이 그만큼의 거래량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ETF는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워낙 매크로 박사들이 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일의 금리 정도는 맞추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ETF를 사셔가지고 빨리 이제 매매 차익을 보시고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은 반등할 거야 해서 레버리지를 사셔가지고 하루 만에 2%가 수익이 나면 바로 나오시고 거기다 이제 증권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네. 매매하는데 부담이 없으시죠. 네. 가랑비에 옷 젖는 그 증권거래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매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것도 전략이죠. 투자 전략인데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ETF로 투자하실 때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그 주문해 드리는 건 투자자분들한테 트레이딩용, 매매용 ETF를 네. 선정할 건지 아니면 인베스팅, 계속 투자를 해 나갈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최근에 이제 채권 ETF들 많이 사시던 분들이 좀 손실의 구간이 있으시긴 하시지만 이분들 네. 다 신앙심이 있으시죠. 결국 금리가 떨어질 거다. 내려올 거다. 네. 그게 뭐 6개월일지 1년일지 2년일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 기준금리가 6%, 7%, 8% 이렇게 하늘로 공에서 뭐 천장을 뚫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그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겠다.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 차곡차곡 싸게 사시는 거죠. 네. 요즘 주식 시장에서도 매일 한 주씩 사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네, 뭐 삼성전자를 한 주씩 사시기도 하고 그냥 어차피 내가 마켓 타이밍을 못 하니까 그냥 스프레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일 한 주씩 사면은 내가 뭐 고점에 물리거나 이럴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나는 한동안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모아가실 거다. 이런 분들은 차곡차곡 모으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ETF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ETF의 비용이어야 됩니다.
아, ETF들도 저희가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ETF라는 걸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면서 ETF를 운용하는 대가로 저희가 이제 저희는 보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보수를 저희가 취하고 있거든요. 아, 예, 뭐 별도로 취하는 건 아니고 ETF 가격에 이렇게 녹여서 뭐 비싼 ETF는 뭐 100bp에서 1%짜리 ETF도 있고 1년에 그래요? 1년에요. 네. 네. 뭐 싼 ETF는 0.01%. 0.0이요? 네, 저희 금융 쪽에서 1bp라고 하죠. 네. 0.02%를 하는 것도 있어서 이게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거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상향인 자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총보수가 낮은 ETF를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야, 그게 일단 절반은 이기고 가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에서 네. 이 액티브 시장이 안 되고 지금 ETF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ETF가 네. 원래 각광을 받은 게 여러 뭐 특징들이 있지만 펀드 시장을 계속 이렇게 잠식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또 이제 저렴한 비용 구조잖아요. 원래 네. 일반적으로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많지 않습니까? 뭐 판매 수수료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판매 보수도 있고, 운용 네. 보수도 있고, 그래서 1년에 뭐 적게는 1, 2%, 많게는 2, 3%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엄청 많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1년에 3%씩 내고 시장을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아, 10년 동안 투자를 그 펀드에 했다. 그럼 30%를 내는 거니까 어느 시장에 투자해도 그렇게 뭐 10년 동안 30% 못 오르는 뭐 중국 같은 시장을 보면 그렇지만 근데 이제 ETF는 잘 고르시면 1bp, 0.01% 이런 것들 고르시면 정말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하기엔 너무 적합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쌓아가는 ETF는 확실히 무엇보다 총보수를 확인해라. 그리고 내가 단기적으로 단타 친다고 하시잖아요. 네.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ETF 같은 경우는 총보수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어차피 뭐 한 달 이렇게 투자하시는 경우는 아무리 100bp라고 해봤자 그 한 달치 12분의 1로 비용을 내기니까 아무리 100bp라고 해도 12분으로 나누면 뭐 8bp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대신에 이제 매매가 잘 되는지 말씀하신 대로 아까 IRPS 계좌에서 투자하려고 봤더니 네. 매매가 잘 안 되더라. 예. 매매가 사실 잘 안 되면 자기가 호가를 한 호가 밑으로 팔아야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한 호가 차이가 거의 또 0. 뭐 이렇게 예.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매매가 잘 되는 거를 확인하신 후에 매매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 가랑비 말씀하셨는데 우리 네. 업계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네. 2007년도에 그 펀드 열풍 때 보면 인기 있는 펀드가 1년에 보수로 3%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그 3%의 판매 보수 1%또 처음에 맞아요. 선취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선취 보수되고 그러면 제가 보면서 10년이 지나면 30%를 떼가는데 그럼요. 얼마나 수익을 잘 내길래. 그러니까 그 펀드를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예전에 뭐 30% 40% 마이너스다 이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10년 동안 마이너스 3, 40%가 시장은 떨어진 게 없는데 그 3%씩 계속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사실 뭐 운용사야 뭐 좋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용이 높은 걸 장기 투자하셔가지고 손해가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는 황금 아래 거위에 배를 깔랐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또 비유하실 수 있겠네요. 네. 네. 아니 그렇게 뭐 그럼 또 믿고 껌하죠. 돈을 맡긴 건데 네. 그렇게 연 3%씩 네. 가랑비가 아니라 그거 소나기를 갖다가 뭐 거기에 당할 펀드가 어딨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작년 말인가 수익률을 확인해 봤더니 15년 됐는데 본전인데 정말 그 운용사한테 운용 보수만 챙겨주다 이제 끝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기 펀드가 또 이렇게 생존하지 못한 이유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네, 네. 그러면서 이번에 많이 출시된 이 ETF 중에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네. 성공하는 ETF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평균적으로 보수가 한 0.5 정도밖에 안 되죠. 뭐 평균적으로라고 얘기하시면 보통 0.3에서 0.4 정도 업계에서 보통 아, 얘기를 하고 0.3에서 0.4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장기 투자자가 많은 경우는 저희도 뭐 0.01, 0.05까지 낮춘 ETF도 있고 네. 이건 확실히 이제 트레이딩 목적인 것들은 좀 보수가 0.34보다 훨씬 높은 ETF들,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들이 좀 운용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2배 수익을 내거나 반대로 수익 내기가 난이도가 있어서 운용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좀 보수를 좀 높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뭐 10년 전에 벌써 유서를 남기셨었는데 네, 거기 네. 보면 그냥 내가 죽고 나면 90%를 S&P 500 네. 벤치마킹하는 네, ETF에다가 그냥 투자해라. 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트레이딩용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 20년, 30년 뒤에 내 노후를 생각해서 네, 모아간다라고 하면 네, 그런 지수 ETF를 꾸준히 사는 게 방법이겠네요. 네, 뭐 최근에 뭐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걸로 계속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최근에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도 말씀드렸는데 네. 뭐 미국 빅테크만 딱 모아서 그런 걸 또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한테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걸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나스닥 뭐 S&P 500 하시는 분들한테 미국 빅테크를 네. 모으시라. 네. 저희 잠깐 아까 뭐 PER이나 PEG 얘기도 잠깐 나왔었지만 워낙 이 기업들이 뭐 주가가 그냥 그 명목적인 주가의 수준은 높을 수 있지만 네. 워낙 빠르게 이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어서 그 정당화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가를 확실히 정당화할 수 있고 심지어 뭐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내서 최근에 이런 7종목들 주가가 최근 6년 동안에 가장 싸다. 그 이익이 성장하는 걸 이제 그 감안해서 봤을 때는 네. 가장 싼 구간에 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들 기업들이 실적은 굉장히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9월 달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주가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더 그 PR은 낮게 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지니까 굉장히 잘 익어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 있는데 뭐 AI 이런 것들이 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이제 저희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생산성 향상을 좀 이어진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을 모아가시는 게 사실 나스닥 100이나 S&P 500 투자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최근에도 보면 3분기까지 성과들이 네. 이런 매그니피션트 세븐 종목들은 뭐 평균적으로 한 55% 정도 수익이 났는데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건 2배 이상이 났죠. 근데 S&P 500 전체 지수는 14%밖에 수익이 안 났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그 7개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은 평균적으로 종목당 4%밖에 못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고 성장이 있는 쪽에 주가가 계속 투자자가 몰리고 또 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종목들에 계속 좀 신앙심 가지시고 모으시는 것도 좋겠다. 또 생각하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전히 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지금 또 가을에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조정의 그 범위에 따라서 다시 또 분할 매수로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그 포스코라는 그룹 예. 요즘 투자자들이 포홀 하거든요. 예. 네, 포스코 홀딩스라고. 예전에 그 대표님 잘 기억하시겠지만 삼성 그룹주 펀드 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 LG, SK, 현대차 이런 데들이 다 그룹주 펀드나 ETF들이 있었거든요. 네. 포스코의 계열사들을 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출시했습니까? 네, 이제 이번 달에 출시를 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것들 유망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한 거고요. 네. 상장하는 시점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상장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2차 전지를 볼 때 물론 다른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게 견실하고 뭐 현금 충분하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면 뭐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것보다 뭐 3년, 5년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좀 긴 안목에서 국내 주식 모을 때는 그런 거 투자해서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반도체들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반도체라는 해외 주식들의 4대장 투자하는 반도체 ETF나 뭐 한국에 있는 3대장 저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네. 이것만 한 7, 80% 이렇게 투자하는 ETF 만들어서 반도체 사실 또 제가 삼성전자 사면 또 삼성전자가 안 오르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그러니까요. 또 항상 이렇게 양자택일 하시잖아요. 네. 난 SK 하이닉스로 갈 거야. 그러지 마시고 원래 이제 ETF가 이제 평균의 성과를 추구하는 미학이니까요. 네. 네, 사실 사람들이 그 지수 성과를 못 쫓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년을 돌이켜 보면 네. 그냥 코스피만큼만 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놓치는 경우 2마리 토끼처럼 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그 한국의 이제 반도체 주요 기업들 모아놓은 반도체 혹은 뭐 일본도 최근에 치포 동맹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본의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반도체 ETF들도 좀 소개하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내년 이맘때 저를 불러주시면 이거 좋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요한때 꼭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네. ETF는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성격 급하면 주식 못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또 이제 시장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 싹 사버리시던가 이건 딱 생각났을 때 사야 돼. 기다리다 못 사.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격 네. 급하신 분들. 근데 ETF는 시장가 매매를 자주 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LP들이라는 회사들에서 호가를 대는데 이게 호가가 잠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막 사자 주문들이 깔려 있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 계속 만주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아시죠? 막 그러니까 이때 그러더라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데 그래서 시장가 매매하지 마시고 지정가로 이제 뭐 매수나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네. 대충 그 가격 언저리에서 LP들이 이렇게 채 가줍니다. 네. 그걸 내놓든지 아니면 그래서 꼭 지정가 매매로 ETF는 매매하시는 게 그리고 또 주식과 같이 내가 못 사면 오르고 못 오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ETF 가격들이라는 게 이게 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면서 보통 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무리한 가격이 아니라면 그냥 음. 지정가 매매로 해놓으시면 매수나 매도를 해놓으시면 네. 혹시나 모를 큰 손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다. 방금 엄청 중요한 거 얘기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호가가 빈다는 걸 아니까 네네. 제 ILP 계좌 주문 낼 때는 무조건 지정가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지정가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네. 제가 무조건 시장가로 매매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주식을 올라갈 주식을 밑에 걸어놨다가 안 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빠져버리죠. 그 체결되면서. 네. 네. 그리고 팔아야 될 주식을 또 위에 걸어놓으면 맞습니다. 안 팔리고 빠지니까. 안 팔리죠. 그래서 주식 매매할 때는 무조건 시장가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하는데 ETF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정가로. 네, 반드시 지정가로. 네. 그리고 지정가 걸어놓으면 네. 진짜 체결되더라고요. 네, 체결됩니다. 이게 또 체결을 해주는 게 또 그 이동성 공급자의 의무거든요. 의무고. 네,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LP들은 아무래도 뭐 한 두 호가 밑에 걸어놓으면 네. 제가 한 호가만 위에 올려놔도 네. 누군가 또 다른 개인이 그럼요. 팔아야 되는데 LP보다는 위에 걸려 어딘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짝꿍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짝꿍이. 짝꿍이 짝꿍이 나타나더라고요. 짝꿍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ETF 매매할 때는 무조건 지정가로 네.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 네. 내가 트레이딩을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주식도 5년 전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라고 네. 나도 장기 투자해야지 네. 라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10분 중에 9명은 전부 트레이더로 바뀌어 있어요. 처음 생각과 바뀌셨죠? 네, 바뀌어 네, 있어요. 바뀌었죠. 근데 이게 투자가 안 되는데 트레이딩을 해서 돈 번다는 게 사실 더 어려운 쉽지 거잖아요. 않죠. 저는 투자를 하는 것부터 먼저 습관을 기르셨다가 맞습니다. 내가 투자로 이제 돈이 쌓이게 되면 그 이익금으로 좀 트레이딩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재미니까요. 네, 투자는. 재미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ETF는 매매 비용이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네. 네. ETF는 또 이 벤치마크 지수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레버리지가 아니면 변동성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수라는 게 뭐 코스피 지수가 뭐 하루에 5%씩 등락하는 경우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많이 하면 1, 2%, 네. 2% 된 날도 2% 돼도 많이 난리 난리 나고 시장에 나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레버리지여야지 한 4%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네. 되는데 최근에는 뭐 오늘 하루 종일 있었는지 얘기만 하는데 2차 전지 ETF 이런 것들은 네. 뭐 등락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는 쏠림이 있는 종목들은 이게 하루에도 등락이 좀 크죠. 또 아무래도 그런 등락이 좀 큰 ETF들의 아까 트레이딩, 매매 수요가 좀 많이 붙죠. 네. 예,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도 그렇지만 많이 스윙이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하루에도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ETF들은. 말씀하시니까 네. 저희는 이제 제가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친 비이성적인 이 쏠림 현상인데 느껴지시죠? 아니면 그때가? 비이성적으로 너무 바닥에서 툼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저도 이제 닥치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느껴지는데 네. ETF도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뭐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운전도 그렇지만 한 그 1, 2년 할 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러다 10년 하면 이제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ETF를 이제 내년 한 10년 차 정도 되는데 이게 초반에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개인들 투자가 너무 많이 몰린다든가 ETF에 최근에 2차 전지 ETF도 그랬지만 네. 너무 많이 ETF가 시장에 나오고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네. 당연히 과열권이구나. 원래 저희 주식 종목 고를 때도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들만 투자하는 전략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게 있는데 또 그게 또 다 맞지는 않더라고요. 하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고 이 정도 몰리면 이제 꺾이겠다라고 하지만 좀 더 갈 때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법칙 이런 거 만든 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막 해봤거든요. 뭐 전체 ETF의 규모보다 얼마 정도 사이즈가 짧은 시간에 커지면 이게 과열권이구나 이런 걸 막 혼자 막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딱 드는 생각은 네. 제가 옛날에 이제 파생 상품을 많이 좀 매매하다 보니까 네. ETF는 그 NAV라고 하는 있습니다. Net Asset Value 순자산이죠. 네. 그 순자산보다 비싸게 살려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순자산은 1,465원인데 네. ETF가 어떤 경우는 1,455원에 거래 막 되고 있으면 네. 그러면 시장의 참가자들이 ETF에 담겨져 있는 주식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게 보구나. 우리가 선물 매매할 때 보면 맞습니다. 선물이 그건 똑같습니다. 예, 베이시스가 콘텐고가 돼 있느냐, 맞아요. 백오데이션이 돼 정확한 있느냐. 비유.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ETF에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ETF에 보통 이제 뭐 아까 net asset value 뭐 영어로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가는 15,000원인데 옆에 조그맣게 숫자로 14,950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금액이. 그러면 이게 14,950원이 진짜 ETF의 순자산의 진정한의 순자산 가치인데. 가치인데 네. 지금 살짝 고평가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뭐 선물 고평, 저평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NAV보다 좀 높게 있을 때는 사실 파시는 분이 좀 유리한 거고 네. 사실 때는 좀 억울하실 수 있죠. 네. 이거 14,950원짜리인데 내가 왜 15,000원을 사야 되나. 그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보시는 게 매매할 때 중요합니다. 그 네. NAV 대비해서 지나치게 가격이 높을 때는 또 사시는 걸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네. 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고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가끔은 이제 개인 투자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몰려서 고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사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 ETF가 고평이 날 때는 사실 조금 매수를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적정 가치보단 돈을 더 내고 사시는 거다. 네. 네, 그거는 이해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많이 몰리면서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라도 뭐 많이 몰리면서 이 순자산보다 너무 가격이 괴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그때 그 유동성 공급자, 네. 증권사 LP들이 또 거기다가 그럼요. 매도를 하는 거죠. 맞아요. 고평으로 넘어가면 그 아까 14,950원에서 너무 벗어나서 네. 막 15,500원, 16,000원 이렇게 넘어가면 그걸 그냥 두는 건 아니고 주가처럼 그냥 두는 건 아니고 네. 거기서부터 계속 물량을 팔아가지고 유동성 공급자들이 가격을 내립니다. 물량을 쏟아내서 네. 가격을 다시 이제 그 14,950원 레벨에 맞게 다시 자동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준비가 돼 있죠. 보통. 그게 순자산의 가치에 맞게 이렇게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증권사 기관에서 왜 이렇게 팔아 뭐 이럴 그럴 수 있죠. 수가 오해하실 있는 수 게 있죠. 오해하실 수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오해 소지가 있는 그 오해하실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ETF 시장이 네. 뭐 이렇게 수축되지는 않고 계속 뭐 커지기만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투자자분들이 뭐 제가 ETF를 하니까 ETF 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네. 뭐 당연히 절대적으로 ETF를 투자하시는 보다 투자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여전히. 뭐 국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앞으로 당분간은 뭐 5년, 10년 동안은 계속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ETF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이제 거침없이 좋은 답변을 술술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많은 공부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스탁 피킹을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ETF를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게 수익률에 있어서 안정성이라든지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이과 차 한잔 합시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